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목요일에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라디오 출연자들 일부라고 하기에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편성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는 시킬 겁니다. 지금 이제 엉망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민동기 뉴스바에 민동기가 안 나오고 노예경의 그 옆에 노예경이 안 나오니까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손병이 안 나오니까 엉망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없어지는 프로그램은 민동경의 뉴스바, 노혜경의 그 옆에 손뱅이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다음에 전현관의 30분 책 읽기, 이강윤의 오늘 입니다. 물론 주 1회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없어지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내일부터는 방송 편성표가 임시지만은 바뀔 거라고 고지를 드립니다. 이건 사실 서영석 타임즈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데,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만한 프로가 없다 보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더 훌륭한 진행자분들을 섭외해서 다시 방송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와중에 또 여기저기서 심지어는 또 압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방송을 계속해 주시는 맹현수 선생님 등 몇몇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맹현수 선생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온 길로 보면은 출연 거부에 합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출연을 무기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았다. 다만 그만둔다면은 내가 결정해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현수 선생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존중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피핑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에게 사회적 윤리를 기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경우는 지켜보기 민망합니다. 이번엔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 형제들이 서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 회장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등에 업고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동생이 이사회를 열어서 형은 물론 아버지까지 내쳤습니다. 부자에게 자식 없고 상속자만 있다. 돈은 피보다 진하다. 뭐 이런 조롱이 난무합니다. 일본 언론은 뼈와 살이 서로 싸운다는 뜻인 골육상쟁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경향신문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 일가 싸움이 폭로한 한국 재벌의 부끄러움, 이런 제목입니다.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나 쓰일 총수 일가의 후안무치한 다툼은 재벌가의 일상사가 됐습니다. 과거 삼성그룹 2세들은 상속과 관련한 소송전으로 칠순을 넘긴 나이에 서로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았죠. 현대그룹이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나뉘고 금호그룹이 쪼개진 것도 다름 아닌 형제들의 난 때문이었습니다. 두산그룹 형제들은 서로 비자금을 횡령했다고 싸웠습니다. 이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주요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후진적인 소유 지배 구조 때문입니다. 그룹 경영권을 세습해 총수가 되면 소유 지분보다 훨씬 더 막강한 지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열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룹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재벌가 2, 3세의 다툼이 치열해집니다.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덜 낼지 하는 것입니다. 재벌은 2, 3세 지분이 많은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어 그들이 불을 늘리고 지분을 추가 매집하고 상속세를 낼 실탄을 확보하게 합니다. 재벌가 2, 3세에게 사익 편취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신의 한 수였다는 게 재벌가의 평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벌가 2, 3세의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업주는 능력을 인정받은 경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벌가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경영권을 세습한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무능하면 기업은 위기를 맞습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 재벌 시스템이 나름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진 지금도 효과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의 유지와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주주를 비롯해 채권자, 소비자, 종업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나서 견제를 강화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주주로부터 나옵니다. 주주들이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선임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도록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어제 오늘의 일이야? 예전 그 현대가 왕자의 난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좀 나눠 먹기를 위한 다툼이었는데 이번 롯데가 이 형제의 난은 통째로 먹기 위한 다툼이라는 데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롯데가 예.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있죠. 예. 롯데 신격 회장은 일본에서 돈 벌어서 한국 와가지고 장사한 분인데 예. 일본에도 롯데 계열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롯데 회장이 따로 있고 한국 롯데 회장이 따로 있는 건데 아마 장남이 일본 롯데를 맡고 차남이 한국 롯데를 맡는 뭐 그런 식의 모양이죠. 근데 제 아버지가 장남에게 한국까지 다 맡기려고 하다가 이제 그 차남한테 밀려났다. 뭐 이런 대충 스토리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경향신문의 사설 입장에 반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반대하십니까? 냅두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지랖 높게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이거는 주주들이 걱정해야 될 사안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이 검증도 안 된 놈을 갖다가, 오로지 창업주의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시원찮은 놈을 재벌 총수로 앉힌다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주들은 당장 자기 주가와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일 벌어지면 롯데 주식
주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예. 열받는 건 당연합니다. 언론이 이제 뭐 반성해라고 하는 거냐 뭐 언론을 오지랖이라고 하면 되는데 봐요. 리더가 무능하면 기업은 위기를 맞는다. 그렇잖아요. 그건 그 기업의 선택이야.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종사하는 종업원들 숫자가 몇 명인데 그 사람이 직장을 잃고 어쩌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경제도 예. 그걸 주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요. 회사가 괜찮은데 경영권 다툼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회사가 망합니다. 주의만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지. 솔직한 얘기로. 미국에서 미국은 물론 이제 법으로 강제를 했어요. 상속세를 이때에 물리고, 그리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니까 무능한 경영 2세가 경영권은 갖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지분은 갖더라도. 지분 갖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상속세를 때리는 걸로 이제 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죠. 상속세 내기 싫어? 그러면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해서 생긴 게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우리나라는 뭐 빼돌리는 식 아닙니까? 이명박의 청계재단처럼. 그래도 삼성 뭐 문화재단, 삼성 언론재단 같은 거는 그래도 신용은 내고 흉내는 내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재단이라는 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국이 더 선진적입니다. 그게 상속금을 면하기 위해서 사회에 출연을 하면은 그게 실제로 쓰이는지 아주 엄격한 감시 실제를 갖추고 있죠.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거는 총수 일가인 거지,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싸우려면 싸워라, 병신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신시가가 물러나고 더 유능한 경영진이 등장하면 좋은 거지, 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개코가 아주 훌륭한, 경영,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네? 훌륭한 경영자로 만들어가지고 승계시키면은 롯데는 천년만년 신시 제국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왕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부자가 3대 안 간다는 거는요. 이게 혈연으로 넘어가면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계속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거 왕조 시대 때 봐도 알잖아. 창업 군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아들은 좀 시원찮아요. 그 다음에 손자쯤이 또 훌륭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나라의 기틀을 잡습니다. 근데 그게 쭉 내려가다 보면 별 희한한 또라이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말아먹어요. 그럼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바뀌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롯데하고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롯데가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면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인데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 지금도 도입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언론 오지랖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언론 오지랖뿐만이 아니에요. 이른바 사회운동 시민단체 오지랖도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여하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면 근본적으로 롯데 일가를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 안 되는 지분으로 지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롯데 그룹의 지분이 100이 있는데 그 중에 신동빈의 지분이 9%밖에 안 된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신기하잖아. 그럼 나머지 91이 누가 갖고 있는데 주식이 9% 가지고 회장 노릇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재벌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방치하겠어요. 개인 지분은 9.1%밖에 안 되지만은 교묘하게 회사 지분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지주회사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지주회사의 지분을 절반 이상만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주회사가 각 계열사의 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51%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없이 물론 51%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기업이 되면은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개인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주가만 하락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면 팔고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지분은 빼고 이제
고정지분에서 한 절반 정도. 그러다 보면은 한 25%가 될 수도 있고 뭐 31%가 될 수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배를 하는 거지. 뭐 이건희의 삼성전자 지분이 0.71%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99.993% 누가 갖고 있길래 그 이건희가 다 저기 지르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자기 가족, 친인척, 또 자기 사람들이 또 나눠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우호지분이라는 그게 이제 우호지분입니다. 그러나 우호지분도 봐요. 신동빈이하고 그 형하고 싸우는 것처럼 못 믿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지주회사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순환 출자죠. 순환 출자를 통해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못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요만큼 0. 몇 %만 가져도 전체를 지배하게 하는 그런 거 좀 못 쓰겠다. 그래서 순환 출자를 바꾸자고 했던 게 지난 총대선 이슈기도 그렇죠. 했죠.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거를 재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법률적으로 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꼭 좋은 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50% 갖고 있으면요. 1년에 세금 한 5조 원씩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벌 오너들은 아주 개인 지분 소액만 가지고 실제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유지 가능한 지분을 반드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사람들 오해해요. 아마 뭐 그 쓰는 기자도 뭘 잘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난 총대선 때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던 말입니까? 순환 출자 금지. 이 거의 모든 게 유야무야 되고 있는 거라는 걸 새삼 확인하게 되네요. 그렇죠? 거의 정권 들어서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사실상 그 이후에. 그렇죠. 예. 이게 이 정권은 이제 극소수의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이제 그런 정권이니까 이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언론 재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타 대한민국의 20대 대기업 그룹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친인척으로 얽혀진 사람들의 숫자 다 합쳐봤자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불과 10,000명 미만이에요. 인구는 5천만인데 5천분의 1이 결국은 이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저는 그 구성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절대 안 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지방세가 지금 모자라가지고 지금 지방이 난리거든요. 뭐 적자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제 적자가 되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복지 지출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장애우라든지 이런 하여튼 이런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제일 먼저 줄여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줄이면은 사실 박근혜 정권의 또 지탱하는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저소득계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 박근혜 아가씨가 잘 된다면야 우리가 참아야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 참는 것도 정도가 넘었으면은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든 지방세원을 확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세가 이렇게 막가파로 변한 결정적인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원으로 이전시켜가지고 지방이 기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 위주로 짜여져 있으니까 지방세라는 거는 그 세목으로 된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에서 내려다주는 교부금이라는 돈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건데 그 교부금의 상당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이 정권들은 싹 없어져 버리니까 더 할 돈이 없잖아요, 재원이. 그래서 경차에 대해서 지원을 경차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 면제하고 그랬는데 그 취득세가 4%가 될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차 사면은 그래도 4%면은 400 아니지. 40만 원. 한 40만 원. 그러니까 그건 적은 건 아닙니다. 차를 사면 1,000만 원짜리 정도의 차를 살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은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죠. 여하튼 그런 거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참 이런 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아이러니라고 보는데요.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한두 개입니까? 그 세습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습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여러 유럽의 나라들에서도 세습이 일상화된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과정, 체계가 달라서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세습이라는 거는 조금 어딘가 좀 불성사나운 대목도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지 아니,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세습의 예. 원조는 유럽이지. 아니 봉건貴族사회가 세습의 원조 아닙니까? 어? 뭐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전문 기술의 세습이라든지 예. 장인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는 독려를 하는 편이죠. 근데 재산의 세습은 이게 유럽은 이제 그런 세습이 대표적인 세습제였던 그 봉건貴族제를 경험하고 그것이 이 쿠데타나 혁명에 의해서 전복되는 과정을 많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반성 속에서 세워진 나라가 이제 유럽인 위주의 시각에서 볼 때 아메리카, 미국이고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재산의 세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쓰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물려줬을 경우에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출생이라는 로또에 당첨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른바 재산을, 금수저. 예, 재산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뭘로 통제를 하면 세금으로 통제를 합니다. 상속세 이런 것들. 그러면은 상속세 요건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중소기업들 자식한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도저히 못 물려준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 500억 정도까지는 면세를 해주지 않습니까? 상속세를. 보통은 5억입니다. 100배예요. 그걸 1,500억으로 또 늘려달라고 또 지랄 연병을 들고 있대. 자, 그런 핑계를 대고 상속세를 500억까지 면제할 수 있다는 게 참 진짜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골때래요. 이게 있는 거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합니다. 있는 거는 부동산이라든지 시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상권이 무형적인 게 많아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실제 돈으로 따지면은 유동자산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세를 매길 때는 총가액을 따져가지고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은 상속세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0%를 따지면은 2천억에서 600억을 현금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있는 건 돈은 없고 주식이라든지 시설물, 그 다음에 무형적인 자산들, 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하려면은 중소기업 뭐 하냐? 내가 뭐로 하냐? 차라리 그냥 해서 정리해버리지. 이런 불만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을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라는 데서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상속세가 엄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결국은, 자식에게 돈은 물려줘요. 그러나 경영권은 못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성계 때, 아버지에서 아들로 성계될 때, 그 아들의 경영적인 자질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그러더라고. 반영된대요. 그래서 훌륭한 아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면 주가가 올라요. 오릅니다. 주가는 정말 생물이네요. 그렇죠.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일정하게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를 해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시장이. 얘기되는 사람이면 알아서 그렇게. 그렇죠. 예. 근데 완전히 누구 같은 인간이 장악을 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상속세를 내기위해서 지배 지분을 갖다가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영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지 새끼한테 무조건 물려주겠다는데 이 기업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500억까지는 상속세를 면제시켜야 된다. 이따위 발상을 하는 나라가 도대체 제대로 된 나라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일단 물려주기 좋은 나라. 예. 한번 자산 만들어 놓으면은 주구장창 해쳐먹을 수 있는 나라인 거죠.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뭐 됐어요. 예전에 인기 높았던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이 기업인들 내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집무실에서 이런 대화를 나눈 게 한번 방송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저런 친기업적
프렌들리한 정책들을 좀 요구했겠죠. 네. 할로넨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거죠.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그 기업 경영자한테만 좋은 환경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싼 임금. 그리고 지가 낮은 세금. 세금 싸고 예. 저 임금 싸고 그다음에 지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경영이 어려지면은 사실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노동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묻혀서 예. 위해서 해고를 지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싸면은 원래 기업 돈 잘 벌면 세금 매겨 가지고 그걸로 이 사회의 부의 불평등성을 개선하는 데 쓰는데 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사람들 기업 사장 빼놓고는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경영자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면은 경영자를 교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입동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임시 대의원총회를 여니까 거기서 아웃 하면은 그런 규정은 있어요. 언제든지 물론 그게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소송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 하면은 막 난리 부르스를 떨어가지고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사장들이 망하는 거지. 사장이 이꼬로 나라에 이 나라는. 그래서 참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아까 내가 들어오면서 잠깐 미래다음 기사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비아냥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심정 이해는 갑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조국을 비아냥되겠습니까? 애국을 하기는커녕 진짜 기성세대인 우리 잘못입니다. 예, 자,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언행 다 보고 들으셨죠? 네. 그거 보면 이 사람 과연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표이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차기 대선 후보가 맞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사람을 유력한 정치 지도자로 내세우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최소한의 외교적 소양과 품격을 결여하고 있다. 이런 지적. 예. 한겨레 사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외교적 소양과 품격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은 김무성이기도 하지만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그나물에 그 밥 있죠. 자, 제목 이렇습니다. 한겨레 사설. 자질 부족 드러낸 김무성 대표의 방미 언행. 네. 김 대표는요, 이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에게는 역시 중국보단 미국이다. 미국은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동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외교에서 여러 나라를 직설적으로 비교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거, 이건 상식에 속한다고 합니다. 네. 외교가에는 이런 어떤 이 암묵적인 어떤 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식이죠. 아니 지정 잡배들이 어디 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쓰레기 종편 틀어놓고 할 수 있는 얘기죠. 거기서 미국이 최고입니다 이지랄 하면은 그래서 맞아. 우리는 역시 중국보다 미국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야말로 장사미산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기 본심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면 안 되죠. 심지어는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이라는 이것도 나름대로 조금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본심 그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당 대표라는 인간이 거기 가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나라는 사실 중국입니다. 사활적 이익, 그렇죠. 예. 네. 우선 미국보다도 중국이 무역이 훨씬 더 커요. 중국이 뭐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현대차하고 감정이 있어가지고 공장 약간 지연시켜줘가지고 현대차 엄청나게 곤혹스러운 적도 있었어요. 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외교라는 거는 NCND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남들이 들으면 저 새끼 비알이 있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외교에서는 최고 베스트입니다. 대표라 제가 기자들 만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야, 우리는 역시 중국보다는 미국이야. 나 잘한다. 자, 이건 아주 상식이야죠.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네. 그런 두 나라를 두고 한국 집권당 대표가 미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이건 아무리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걸 고려해도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임이 틀림없습니다. 네. 자, 더구나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고요. 작년에 베이징 가서는 중국 쪽에 간곡하게 요청해서 시진핑 주석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김무성이 가면 절대 안 만나주겠네. 그때 김 대표 시 주석에게 중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김 대표를 보면서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그를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여기긴 힘들 것입니다. 김 대표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초대 미8군 사령관이었던 월터 워커 장군 묘소에서 큰절을 올린 것도 영 씁쓸합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굳이 큰절까지 해서 과공 논란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동포들과 만난 자리에서 진보 좌파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진보 좌파라는 이 말에는 작은 따옴표 붙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까지 대립의 정치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김 대표를 보면서 그가 정치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김무성의 전략을 이렇게 봅니다. 집토끼 전략이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끝발이 살아있는 동안 이게 박근혜와 대립각을 세우면은 이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었던 세력들 중에서 한 그 세력을 51%라고 보면은 그 중에서 한 30%는 골수 지지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 20% 빠지는. 20%는 이제 그 좀 골수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거죠. 그래,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되는 게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힘있게 해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박근혜 지지층에서 보면 그게 오히려 소수예요. 오히려 무찌르자 공산당, 박정희 위대함 나라, 김정은이 개새끼, 요 지지층이 저는 한 30% 정도 된다고 봐요. 한 20%는 이제 좀 나름대로 일말의 이성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일말의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지만은 결속력은 약합니다. 이 30%는 여전히 박근혜의 영향력 우산 속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하고 각을 세우면 이 30%가 달아나버립니다. 달아나버려요.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나머지 20%는 유승민이 지금 잡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근데 그걸 뚫을 수가 없어. 그러려면은 유승민처럼 박근혜와 싸워야 되는데, 이제, 김무성의 생각은,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박근혜하고 싸우면은, 여권이 엉망진창이 된다. 좋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지금은 내가 참는 게 낫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 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큰 약점이 잡혀가지고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많이 하죠. 저 사람 왜냐하면은 이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대표가 됐을 때는 할 말 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꼬리를 팍팍팍 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뭐 대승적인 결단이 아니라 저 대승적인 그 무언가 꼬리를 잡혀가지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전략은 이제 그런 데서 김무성의 이 이른바 보수 드라이버 전략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30%는 내 거다. 이승만 국부론도 그렇고요. 그렇죠. 30%는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실제로 그래서 그 30%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것도 뭐 100% 다 자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정몽준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라는 거기서 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 1위로 올라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은 김무성의 이 드라이버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리고 또 김무성에게 유리하게 이제 보면은 일단 대세를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서 1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고지에 점령하기 제일 편하니까, 제일 유리하니까. 그래서 아마 김무성은 봐라, 이 자식들아. 내 한신이야, 한신. 내가 박근혜하고 싸울 줄 몰라가지고 안 싸우는 것 같아. 어리석은 유승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30%의 지지를 갖고 있는 그 단단한 지지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또 외연 확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웃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권의 집권 가능성은 매우 난 날이 갈수록 옅어진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내보고 뭐 맨날 그런 판단만 하느냐 그러는데 유승민과 사실 이제 지금은 유승민과 김무성의 2파전 양상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과 물 같아가지고 화합이 잘 안 돼요. 박근혜는 화합시키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후광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근혜는 철저하게 0.001%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경제민주화도 좀 해가지고 숨통도 좀 터주고 아니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야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사장들 먹고 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무슨 소리야 박근혜만이 진리야 그런 게 결국은 같은 지지층 내에서 이게 거의 이제 싸움박질을 해서 등을 돌리는 분열 양상이 날이 갈수록 전 심해진다고 봐요. 둘 다 옳은 거지. 문제는 둘 다 어느 정도 옳기 때문에 이 양상을 좁히기 어렵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반대쪽에 있던 쪽에서는 이런 이념적인 싸움은 없거든요. 이념 싸움은 좀 아니 뭐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뭐 솔직한 얘기로 이념적으로 뭐 큰 차이가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이념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념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문재인이 나을 것이냐 박원순이 나을 것이냐 그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권의 싸움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집토끼냐 산토끼냐 현재 있는 강력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게 좋으냐 외연을 확대하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열은 쉽게 치유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건 참 철학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뭐 저는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제가 출입 기자할 때 뭐 김무성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 뭐 개인적인 교분은 없습니다. 제가 참 쫄따구 기자로 현장 뛰어다닐 때 김무성은 뺏지도 못한 통일민주당 전문위원이었어요. 근데 뭐 하도 빨리 출시하길래 소문을 났었지. 야 이거 김영삼이하고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소문입니다. 뭐 김영삼의 숨어 있는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사실 무근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했더니 그 전남방직인가 뭐 하여튼 있는 집 자식이더라고. 그래서 호남방직 아니었던가요? 뭐 호남방직인가 전남방직인가 모르겠어요. 전방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 필요할 때 돈을 착착착 대주는 이제 이런 것들 정치 자금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당시 빠르게 통일민주당 계열에서 출시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방직이네요. 전남방직 맞죠. 예. 그래서 뭐 전남방직 그 사장이 친일해서 뭐 친일파 아들이다, 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죠. 뭐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인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KBS 이사장의 이인호도 자기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하신 분인데. 예. 그것 때문에 돌았었다며? 자기 할아버지인가, 뭐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그래요. 해가지고 뭐 친일 인명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런 진보 좌파 새끼들하고는 다시는 상종 안 한다 그랬다며. 아니, 소문이에요. 아니, 이제 그냥. 나돌았죠. 그 양반도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 학자로 이인호. 예. 그때 DJ 정권 때 무슨 장관인가 무슨 대상가, 주 러시아 대상가를 했을 거예요. 저 러시아 대사죠. 네. 이제 그런 분인데 갑자기 수구 꼴통으로 변한 게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친일 인명사전에 자기 할아버지인가를 올려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건 증명된 사실은 아니죠. 자,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숨을 잠깐만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한겨레 오피니언면에 왜냐면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시민사회의 토론 공간으로 배치한 코너인데 여기에 오늘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기고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 염원한다는 그의 염원이라는 상고법원의 효용과 의미에 대한 아주 비판적인 글인데 글을 잘 썼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잠깐만. 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상고부분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필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기 뭐 내용에 녹아 있으니까 제가 예.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네. 우리는 3심제 아닙니까? 네. 그냥 1심 법원, 2심 고등법원, 이제 3심 대법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건이 워낙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승복 안 합니다. 고등법원까지 가서 뭐 도저히 희망 없으면 접어야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요. 그래서 대법원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결들이 지연되고 이제 그러니 그 중간에 대법원은 진짜 중요한 사건만 맡고 일반적인 고법에서 항고된 것들은 새로운 법원을 만들어서 항고법원을 만들자. 그렇다고 해서 3심제를 파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심 고등법원 상고법원으로 가는 재판이 있고 1심 고등법원 아마 대법원으로 가는 예. 이런 식일 겁니다. 아니 나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상고법원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4심제가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3심제라는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그거 안 되지. 이게, 만약에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고법원을, 일종의 대법원의 아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 1심, 2심, 3심이 대법원이냐, 상고법원이냐가 돼야지, 상고법원을 거쳐가지고 또 대법원으로 간다면은, 그거야말로 4심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네. 우리 서교 의원의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예. 일단 그 내용을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는 제목입니다. 대법원이 말하는 상고법원 제도는 상고사건, 즉 3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새로 만들고 상고사건 중 이른바 사회적으로 중요한 소수 사건만을 대법원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고사건 수가 많아서 현재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죠. 과연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충실한 재판으로 대국민 사법 서비스가 더 좋아질까요? 대법원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의 삼세판 심리 때문에 상고사건이 폭증하는 것처럼 주장한답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보자는 것은 지난 60여 년간 고착화되어 온 충실한 재판이 아닌 신속한 재판을 중시하는 법원 분위기, 이에 따른 1, 2심 부실화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 약화 때문입니다. 필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즉 서기호 의원 본인이죠. 판사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법원이 일선 판사들에게 충실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을 은근히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의 근무 점수를 주는 법원장들은 사건 처리 건수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사건 처리 속도와 처리 건수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판사들에게 사건 처리 통계표를 회람시키는 법원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잔인하네요. 야, 한번 봐라, 너도. 어디 동료 판사들 몇 건이나 했는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뭐 참 조직에서 있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자, 소속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를 잘 관리하는 법원장들은 대법관 후보로 낙점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판사들은 왜 재판을 엉망으로 해도 징계받거나 탄핵당하지 않습니까? 국회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법원까지 가도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국회까지 찾아오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단순히 상고법원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더 충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심부터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1심, 2심 재판 충실화가 더 나은 사법 서비스의 핵심인 것입니다. 국회나 학계에서는 대법관의 증언 및 구성의 다양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은 절대 반대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해서는 상고법원만 만들어준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버티고 있답니다. 비슷한 배경,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들로만 구성된 대법원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겠죠. 사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사활을 거는 속사정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서기호 의원은 말합니다. 뭐죠? 첫째는 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 둘째는 고위 법관들의 인사적체 해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상고법원 도입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인지 대법관 및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죠.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과연 누구를 위한 시작이냐고 서기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또 따져 묻습니다. 예. 아주 정리를 정말 잘했죠. 예. 재미있는, 근데 재미는 있지만은, 법하고 무관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또 주제이기도 하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살면서, 이렇게 법원에 3심까지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 우리 김혜진 PD 지금까지 어디 송사를 당해가지고 재판장에 출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잖아요. 예. 저는 많이 있습니다. 주로 기자 생활 하다 보면 명예훼손에 많이 걸립니다. 한 10건 정도 걸렸는데, 2번 유죄를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가보셨습니까? 3심까지 다 갔는데 유죄였습니다. 하나는 조선일보와의 싸움에서, 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 냈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 나 고소해가지고, 황우여가 그때 고소자였어. 당 대표. 700만 원인가 예. 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벌금 합쳐서 900만 원, 1000만 원 미만이긴 합니다만은 벌금 전과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안 가니까 사실 이런 주제들이 크게 관심을 끄는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처럼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기호 판사, 전 판사의 이 글이 많은 도움을 주네요. 나는 이제 왜 대법원이 그렇게 경무에 시달릴까를 아까 이 서기호 판사도 지적했다시피 3세판 심리 절대 승복 안 함. 이것을 착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법원장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건수를 많이 실적을 올려가지고 대법관으로 이제 일종 승진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판사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야 빨리 처리해 하니까 신속하게 재판하면 정확한 재판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재판 내지는 공정한 재판.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다. 네. 증거를 들이대고 해서 양형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받아 마땅해. 인간이라는 게 좀 또 자기 잘못을 잘 모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형을 하더라도 승복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겉으로는 승복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속마음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정도는 내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이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양형을 하려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가려서 그리고 재판 분위기 자체가 피고와 원고 할 것 없이 다 최소한 우리 판사님은 공정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원적으로 이제 배치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따라서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고법을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자리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네요. 판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기다가 쓰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살짝 보여준 건데 재밌는 동네네요. 예. 참. 그래도 말 못하는 동네입니다. 더 얘기하면 또 재판부 판사 명예훼손한다가 봐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런 판사들도 있죠. 근데 판사가 수사를 하고 판사가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피의자, 신문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 자기가 직접 할 수는, 해도 되겠지만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민사의 경우에는 역시 둘 다 변호사를 대행해서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판사는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힘 있는 놈이 더 유능한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 존나게 비쌉니다. 기본이 50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 없는 사람은 제가 이런 재판 저런 재판 때문에 몇 번 재판정에 출두를 해봤는데요. 제가 재질이 들어서 그런지 제 앞뒤가 보면 사기 강도 이런 것들이야. 사건들이 엮여가지고 재판 일정이 딱 잡히니까. 재판 일정이 잡히는데 그래서 이제 일찍 와가지고 심심해서 들어가서 들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재재판이기 때문에 또 미리 들어가서 들어보면 앞에 이제 있거든. 국선 변호인 나오는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변호사들의 변론 진짜 형식적인 경우. 그렇죠. 선처해 주시기를 최후 변론을 하라고 그러면은,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끝이에요. 네. 그래서, 판사가 공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공정한 판사를 하더라도 이미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소해 보자고,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용훈 전 대법원장일 때 대법관 구성, 이른바 진보 개혁 진영의 목소리도 많이 좀 반영이 됐었고요. 독수요용제라고 하는, 그렇게 좀 구성이 돼 있었죠. 아무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토록 주창해왔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뿌리를 내리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것이 바로 공판 중심주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형사 사건에서 이게 중요한데 검찰 조사실에서 작성된 조서 이런 거 그냥 조서가 이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인정하고 간다 이런 거보다는 공판에서 그 조서가 맞는 거지. 그렇죠. 확인도 일일이 확인하고 필요하면은 내가 그런 판사들 봤어요. 이거 검사의 이 말에 따르면 여차여차한데 검사의 말을 그대로 100% 믿기는 어렵다. 해서 피고인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판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서 작성 과정에서 좀 이러이러한 좀 내가 좀 그랬습니다. 심정이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따지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판 중심주의가 바로 이 재판장 앞에서 바로 이 법정에서 오간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구성이 바뀌면서 그런 경향이 조금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무튼 참 복잡한 동네입니다. 복잡한 동네 아니라 상고법원 제도는 서교 판사 전 판사의 지적대로 재판, 그래도 늦다고 그럽니다. 또, 그런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못 기다립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그런 분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고법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절충시킬 수 있는 묘가 필요하죠. 과연 그 방안이 뭔지는 법원에서 혹은 법조계에서 고민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결국은 제일 쉬운 게 사람 들이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처럼 우리도 사실 제일 쉬운 게 인력 늘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럼 좋은 방송 만드는 거 사람만 많으면은 사람 많다고 해서 효율을 또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많아서 좋은 방송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력을 늘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 말아먹으니까 회사에서는 함부로 인력을 이제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돈 내는 거 아니잖아. 국민 세금으로 다 하잖아요. 그게 편한 거지. 대법원 내 처리가 늦다는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것만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는 상고법 하나 만들어. 그러면은 대법원은 더 높은 헌법재판소 니들은
3심제지 우리는 4심제야. 니들 앞으로 놀 때 상고법원하고 놀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등급이, 그럴 수도 있겠네. 당연히죠. 지들끼리 만나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예. 헌법재판관 된 사람하고, 대법관 된 사람하고, 서희 사법고시 비슷한 기수들 아닐까요? 아니, 거의 그럴 거거든. 그럼 술 한잔 먹으면서, 야, 이 자식아, 넌 3등이, 3계단에 있지? 우리는 4계단이야. 앞으로, 나하고 술 먹자고 전하지 마. 우리 상고법원에 있는 판사들한테 전화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법원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저도 예전에 법원 좀 취재하면서 조금 좀 유감스러웠던 거는 네. 특히 선고 공판 같은 경우는요. 진짜 1분이 뭡니까? 한 30초 만에 끝나는 사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지나갑니다. 선고하고 자 다음 사건 번호 부르고 다음 나오세요. 이런 식인데 근데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유명인 사건이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은 판결문을 다 읽고 별도의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가면서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사건 선고한다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의 사건은 그냥 주문, 최종 결과 읽고 예 들어가시죠. 다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판사들도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법원장도 되고, 부장판사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 그런 그걸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삼이사의 판결을 아무리 했다손 치더라도 아무도 주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빨리빨리 판결을 하고,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라든지, 혹은 어떤 정치인의 비위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판결문 낭독할 때 되면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취재하고, 카메라도 돌리고 하잖아요. 카메라는 못 들어가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재판장이 허가하면 되는 것도 있다고. 그건 여하튼, 어떻든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재판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나겠죠. 판사는 어디 하늘나라에 사는 이슬만 먹고 살고 똥도 안 사는 사람들이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완벽한 공정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아까 우리 김효진 PD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된다. 하나만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서기호 판사의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공판중심주의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신속한 재판보다는 공정한 재판. 이 주의. 그래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이 더 출세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근데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고 법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자 때 고가를 하면은 기사 건수로 따지거든. 그거 정말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런 원리인데 옳은 거는 아니죠. 자, 오늘 이 정도에서 줄여야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